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국세 부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요건, 자, 일반적으로 과세 요건은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충족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데, 이 국세 부과라고 하는 것은 이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국세 부과라고 얘기합니다. 즉,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행위를 국세 부과라고 얘기하는데,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고 납세제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과세 당국이 확정하는 행위, 이것을 정부 부과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신고납세제도, 정부 부과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그 주체는 납세 의무자와 과세 당국이 확정을 하는데, 이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행위, 즉 국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될 원칙, 이것을 국세 부과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국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될 원칙, 이것은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실질 과세 원칙,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이렇게 네 가지 규정이 국세 부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국세 부과의 원칙은요, 조세법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될 조리인 것입니다. 즉, 창설적인 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내재되어야 할 조리인데요.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이 국세 부과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확정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강조하는, 즉 선언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그 주체는 납세 의무자, 과세 당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이 국세 부과의 원칙은 납세 의무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개별 세법에서 국세기본법과 다른 내용을, 즉 특례 규정으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단어의 의미에서 직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듯이 과세를 함에 있어서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서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 요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이러한 실질 과세 원칙은요, 법 형식을 통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평등주의를 좀 더 구체화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 실질은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귀속에 관한 실질입니다. 자,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등이 단순히 그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만약에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세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죠. 자, 예컨대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아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명의자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납세 의무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실상의 사업자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입니다. 자, 우리가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접대비인데요.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례비, 교재비, 이러한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해도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이 되면 접대비로 봐서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접대비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주의. 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혹은 두 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해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인 경우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두 개 이상 행위나 거래를 하는 경우, 자, 이 경우 연속된 하나의 행위나 거래로 봐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은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증여세는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재산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죠. 그래서 누진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증여세 문제 때문에 제3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며느리를 통해서, 자,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한꺼번에
증여하지 않고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증여를 합니다. 나눠서.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가 이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부당하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경우에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 며느리가 자녀에게 증여한 거, 이거를 부모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갑에게 경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품은요 5만 원까지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경품을 쪼개요. 5만 원, 5만 원 이렇게 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그냥 10만 원짜리를 한꺼번에 줬다. 하나의 거래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에 따라서. 자, 이런 내용.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이것을 신의칙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민법에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원칙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모든 법 분야에서 근본 원리의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세 부과의 원칙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 관청, 납세자 모두에게 쌍방이 준수해야 될 원칙이 있죠. 그런데요,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만약에 납세자가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각종 혜택을 취소한다든지, 가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과세 관청인 경우에는요, 그 제재하기가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납세자, 물론 쌍방이 다 준수해야 되는 원칙이지만 과세 관청에 보다 절실히 그 준수를 요청하는 그러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적용 요건, 자, 이것은 납세자가 과세 관청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학설과 판례로서 확립된 내용인데, 이 요건을 보시면 과세 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거래에 대해서 과세 관청이 이것은 비과세다 라는 의견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납세자가 아무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에 대해서 그 행위를 했어요. 비과세라는 걸 믿고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 표시를 반하는 비과세가 아니고 어떤 다른 과세라는 표명을 한단 말이죠. 종전에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과세라는 다른 행위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적용 요건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인데요.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거 과세 원칙.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둔 이유는 뭘까요? 근거가 불충분한 과세를 방지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근거과세 원칙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빚이 기장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과세 당국이 국세를 조사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즉 세무조사를 했을 경우에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결정서를 부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특정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장부 전체를 전면 부인하고 추계 방식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서를 작성을 했으면 납세 의무자나 그 대리인이 그 구술로서 요구를 하면 열람이나 복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봐주시고요. 자, 네 번째 규정으로서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입니다. 정부가 국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는 혜택을 줬다 이런 얘기죠. 납세자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면서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그 자금이나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면서 그 자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한다든지, 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둔다든지, 이러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운용 범위를 따르지 않으면 감면해준 그 감면세액에 대해서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